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에 운전자가 차량에 갇히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초대형 인공태양 사업 이터의 완공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핵융합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진은 이터의 선행 모델인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로 48초 동안 1억도 유지에 성공했고 AI를 활용한 가상 핵융합로를 만들어 건설 시행착오도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글로벌 IT 대란으로 피해를 받은 우리 기업 10곳의 복구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악용하려는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등 사이버 공격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맞춤형 치매 관리를 지원하는 치매 관리 주치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치매 관리 주치의로부터 주기적으로 치매 상태를 치료받고 상담은 물론 복지 지원까지 함께 제공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많은 비를 쏟아냈던 비구름대가 오후부터 점차 약해질 전망입니다. 자정을 전후해 강원도 철원에는 시간당 69.9mm, 경기도 포천 영북면에는 시간당 55mm 등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80mm 이상, 충남 북부에 60mm 이상, 서울과 인천, 강원 등 중북부에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 지방은 한낮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남 이남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 32도,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아 높은 습도와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태풍 개미는 주 후반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아직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덮친 집중호우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졌던 강원 철원군에선 차량에 갇힌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안보라 기자입니다. 우비를 입은 소방대원들이 물속에 잠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옮깁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강원도 철원군에 갑자기 쏟아진 비로 물이 불어나며 차량이 도로에 고립된 겁니다. 못 나오고 차가 물이 잠겼다고 신고 들어와가지고 현장 출동했습니다. 한때 차 절반까지 물이 차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신고 접수 30분 만에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밤 철원군에는 시간당 74.2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전송해야 했지만 강원도는 문자 전송 지역이 아니어서 실제 발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을 강타한 극한 호우로 경기 가평군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에는 경기 가평군 가평역 사거리 주변에서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져 소방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1시간쯤 뒤 이번에는 경기 가평군청 주변에서 도로 옆 현수막 게시대가 기울어져 차량과 사람의 도로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본부는 자정부터 경기 북부 지역 8개 소방서와 함께 상황 대책반을 운영했습니다. 비뿐 아니라 바람도 거셌습니다. 실제 새벽 3시 50분 기준으로 인천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 중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 이 여파로 인천과 서해 섬들을 오가는 일부 배편이 통제되거나 지연 출항해야 했습니다. YTN 안보라입니다. 최근 내린 장맛비로 축구장 1,950개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내린 비로 침수된 전국 농작물 면적이 1,389.7헥타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축구장 1,950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인 충남은 911.8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품목별로는 벼가 1,172.2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가축은 닭 2만 7천 마리가 폐사했고 축사도 0.3헥타르가 물에 잠기거나 파손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응급 복구율은 95%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수박과 일부 채소 산지가 침수되면서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박은 빗물에 당도까지 떨어지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최근 피해가 없는 지역에 출하가 시작되며 당장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기상 변수가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수박을 고르는 소비자들, 잘 익었는지 두드려보고 상태를 살피지만 최근 오르고 있는 수박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다 비싸니까 사과나 뭐 이런 게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부담이 되죠. 전체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수박 가격이 오르면서 2만 원 초반이었던 수박 한 통은 불과 2주 만에 1,400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 폭우에 전국 수박 하우스 물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충남 논산, 부여 쪽의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빗물이 수박의 당도를 떨어뜨리면서 최근 마트의 당도 검사 통과율이 40에서 70%까지 떨어졌습니다. 당도가 좀 덜해가지고 그래서 2만 원 정도 되면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수박의 당도가 떨어지면 결국 품질 좋은 제품 위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피해 면적이 적고 다른 지역 수박 출하가 시작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 그리고 부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작황이 양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락시장 반입량은 좀 전년보다는 좀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소비자 가격은 현재 좀 안정세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소류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로 한 주 사이 적상추 56.3%, 깻잎 17.3%가 올랐습니다. 농식품부는 상추와 깻잎 역시 재파종이 수확되는 8월 중순에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상기후로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집중호우가 여름철 과일, 채소류 가격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0년 뒤에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핵융합 발전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2020년대 상용화를 선언한 가운데 이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기존 인공태양 사업의 가속화 전략을 내놨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985년부터 논의돼 7개국 20조 원 규모로 진행 중인 초대형 인공태양 사업 이터. 원래 내년에 완공해 첫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은도금 설계 결함으로 부식, 균열이 발견되고 조립 설치 전략도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핵융합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는 202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역자기장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당찬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터 사업의 핵심 부품인 진공용기와 초전도 자석을 제작한 우리나라는 이터 사업 지연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는 이터와 같이 토카막 방식으로 16년째 가동되고 있는 이터의 선행 모델입니다. 지난해 48초 동안 1억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상용화에 필요한 5분, 300초 유지를 위해 올해는 내부 용기를 텅스텐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터보다 한 발 앞서 토카막 방식 검증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AI를 활용한 가상 핵융합로를 만들어 실제 핵융합 때 플라즈마가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지 파악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온도도 높이고 밀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 결과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서로 비교해보고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까지도 우리 어떤 실험의 결과를 확장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데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공공 부문이 축적해놓은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상용화거든요. 외국의 스타트업보다는 빨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의 어떤 개방성을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민간 기업들이 공공의 데이터라든지 어떤 결과들을 잘 활용을 해서 조속하게 민간 기업에서 어떤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도록 하는.
K스타는 기술 혁신과 함께 이미 가지고 있는 제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핵융합 실험장치 사업을 수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대한항공이 꿈의 항공기, 이른바 드림라이너로 불리는 보잉 787-11호기를 도입해 오는 25일부터 인천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 노선에 처음 투입합니다. 787-10 기종은 보잉 787 시리즈 가운데 가장 크고 최첨단 사양을 갖췄는데 보잉 787-9와 비교하면 15% 더 많은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호기를 국제선 단거리 노선에 투입해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캐나다 밴쿠버 노선에 활용할 예정으로 오는 2027년까지 모두 20대의 787-10 항공기를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임금 교섭에 나섭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보름여 만으로 향후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끝까지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가자! 투쟁!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벌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기흥과 천안, 구미, 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조합원 1,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의 리더십 주제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영진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멈춰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경영진이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번 집회는 사측과의 교섭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다시 임금 교섭에 나섭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노조 창립 휴가 1일을 포함해 임금 5.6% 인상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반면 사측은 임금 인상 5.1%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부에서 삼성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노사 문제는 삼성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에 있습니다. 노사 모두 파업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오늘 만남은 향후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가운데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아니면 파업이 장기화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법원 판결문을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 포럼은 어제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과 공개 현황, 주요 국가의 공개 정책 등이 소개됐으며 판결문 공개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그동안 어려웠던 판례 검색이 쉬워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각종 법률 서비스 개발을 도와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보통신망 대란 사태에 영향을 받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모두 복구된 가운데 이번 사태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태로 서비스의 차질을 빚은 기업 10곳의 피해 복구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악용해 사이버 공격 시도가 일어나고 있어 국내 기업 보안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문제를 일으킨 보안 패치를 배포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의 공식 누리집 또는 모호나라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복구 방안만 참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악용한 악성 코드 유포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가짜 이메일을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로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글로벌 IT 대란을 악용하려는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유포해 해킹 위험이 확산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IT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일부 해커들이 먹통이 된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도와주겠다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핫픽스 닷집이라는 이름의 악성 파일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해당 파일 가운데 스페인어 이름이 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 해커들이 라틴 아메리카 고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공식 채널을 통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담당자와 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지원팀에서 제공한 기술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자사 보안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지난 19일 발생한 IT 대란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패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부터 공장에 배치하고 오는 2026년에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22일 SNS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는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하고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026년에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 대량 생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관련 언급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으로 예정보다 출시 일정이 다시 늦춰진 겁니다. 당시 머스크는 옵티머스를 올해 말에 공장에 배치하고 내년 말까지 외부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한 뒤 지난해 9월 말 옵티머스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빠른 속도로 걷고 5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등 진화한 모습이 공개됐고 올해 1월에는 옷을 개는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교육 거부를 선언하면서 돌아올 기미가 없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수련병원이 제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는 7,707명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일반의 자격으로 취업하거나 입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지방병원 전공의가 서울로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교육 거부를 선언하며 채용 보이콧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새로 들어오는 전공의들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사직한 전공의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두고 돌아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톨릭의대 영상의학실 교수들 역시 하반기에 들어오는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이 면접 등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각 진료과에서 지원 자격이나 역량 미달 등을 이유로 전공의를 뽑지 않는다면 병원이 교수들에게 채용을 강제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본과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국가 실기시험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의사 면허를 따려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실기와 내년 1월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대생들 역시 수업은 물론 국시 응시까지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다른 진료과 전문의의 응급실 돌려막기는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일부 병원의 응급실 파행은 시작일 뿐 추가 응급실 파행 운영과 의료계 시스템 붕괴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응급실 90% 이상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응급의료기관 400여 곳 가운데 70%는 원래 전공의가 없었던 곳이고 수련병원 대부분은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의료 현장 최전선인 응급실에 다른 진료과 인력 활용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판하며 병원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서는 응급의료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을 거라며 내년 신규 지원도 극소수일 것이기에 응급의학과는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맞춤형 치매관리 지원을 위한 치매관리 주치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 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황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관리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평가해 맞춤형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치매 질환과 관리 방법에 대한 대면 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또 지역사회 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치매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복지적 지원까지 함께 제공할 방침입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하고 치매 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 문제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1차 시범사업에는 22개 지자체의 143개 의료기관에서 의사 182명이 참여하고 2차 시범사업 때는 참여 지역과 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19의 화재 구급 출동은 줄고 구조와 생활안전 출동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이 내놓은 2024 소방청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119 신고는 1,195만 6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출동 이유별로는 화재가 3만 8천여 건, 구급은 348만 6천여 건으로 각각 3.1%와 2.2% 정도 줄었지만 장애물 제거나 잠금장치 개방 등 생활안전 출동이 61만 1천여 건으로 17.5%나 늘었고 구조 활동도 9.2% 증가했습니다. 소방청은 생활안전 출동 가운데 벌집 제거 출동이 38%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산업 매출 규모는 18조 6,583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조 1,624억 원 늘었습니다. 또 소화기와 소화전, 심폐소생술 중심의 안전교육을 받은 인원도 전년 대비 42% 넘게 많아졌습니다. 이번 여름은 7월 말 8월 초에 휴가객이 가장 몰릴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말을 맞아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여름철 휴가 실태를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휴가 출발 예정 일자를 물어봤더니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이른바 7말 8초를 꼽은 응답자가 19.2%로 가장 많았습니다. 휴가지로는 국내를 꼽은 비율이 해외보다 3배 이상 높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내 여행 비율은 낮아진 반면 해외 여행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또 국내 여행 예정지 가운데는 동해안에 가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남해안, 서해안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은 하루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하고 교통수단은 80%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할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AI,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고속도로 구간을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혼잡한 도로와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대중교통 운행 횟수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앞서 인공태양의 상용화 시계가 성큼 빨라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핵융합을 통해 발전하는 인공태양은 인류의 에너지 부족을 해결할 꿈의 에너지로 불립니다. 우리 과학계는 현재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미래 기술 패권의 핵심, 인공태양의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거머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